16,096명입니다. 다음 달 말에는 12만 명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방역당국 단기 예측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미크론보다 감염력이 더 세고 다른 변이와 구별도 잘 안 된다고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이란 변이가 또 등장했는데 어떤 변이인지에 대한 궁금증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얼어 죽기 싫다.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초등학생이 제발로 경찰을 찾아가 양부모를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0명을 넘으며 나흘째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매섭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고속버스 터미널과 서울역 등에는 미리 고향으로 떠나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휴 동안 터미널과 역, 공항 등에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열기로 했던 대선 후보 토론회 일정이 각 후보 측 사이에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양자 토론을 우선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사자 토론을 하라는 게 법원의 뜻이라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김포 해병대 2사단을 찾아 설 연휴에도 해안을 경계하는 해병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이버 보안 분야 10만 인재 양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발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지지율 조사 결과 두 후보 모두 35%로 동률을 이뤘고 직전 조사에 비해서 이 후보는 1%포인트, 윤 후보는 2%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북한이 어제와 지난 25일 각각 지대지 전술 유도탄구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참관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6,000명을 넘으며 나흘째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자 오늘도 신규 환자가 16,000명을 넘었습니다. 또 역대 최다 기록인 거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모두 16,096명입니다. 종전 최다 기록은 바로 어제 14,518명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1,5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신규 환자는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5일 처음 8,000명을 넘은 이후 연일 10,000명대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했고 2주일 전보다는 3.5배나 많아졌습니다. 다만 아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16명으로 전날보다 34명이 감소했고 사망자는 24명 늘었습니다. 네, 재택치료자도 5만 명을 넘은 상황인데 정부가 재택치료자 관리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놨죠? 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5만 627명으로 하루 만에 7,700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재택치료자를 10일에서 12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여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유선 모니터링 횟수를 하루 2, 3회에서 1, 2회로 줄이고 의사 1명이 관리하는 재택치료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면 관리 의료기관의 여력이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향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매섭고 지난주에 비해 확진 규모가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 같다며 고향 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네, 오미크론 대유행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이번 설 명절에는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터미널과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고 방역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네, 오후 들어 서서히 귀성 인파가 몰리고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상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오전 9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확실히 오후 들어서 귀성객들의 발길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곳 터미널 안쪽으로는 가족과 친구, 연인 등 굉장히 많은 귀성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서 출입구 곳곳에 발열 감지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이곳에서 감염 의심자로 분류가 되면은 별도 공간에 격리돼 있다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손소독제도 많이 비치돼 있고 수시로 환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도 귀성길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다는 시민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이 갑자기 급증해서 좀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번 설날이 아니면 또 내려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검사 받고 내려가려고요. 네, 오후 1시 기준으로 고속버스 예매율을 보면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과 광주 84%, 대전 76%, 강릉 71%의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창가 자리로만 17만 선석을 100% 비대면 예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차 예매율은 낮 12시 기준으로 상행선 75.2%, 상행선 90.9%로 전체적으로는 83%가 매진됐습니다. 상행선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서울에서 내려가는 열차는 노선별로 경부선 96%, 전라선 94%, 호남선 91%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2,877만 명의 귀성객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루 평균 480만 명, 차량으로는 462만 대가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설과 비교해서는 17.4%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또 귀성객들 위해서 터미널 바로 앞에 임시 검사소도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터미널 바로 앞쪽으로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곳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바로 앞이라서 귀성길 이전이나 이후에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처럼 고향을 오고 가는 중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곳 고속버스 터미널을 포함해 서울역과 SRT 수서역, 김포공항 등의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와 하남 방향 이천휴게소, 서창 방향 용인휴게소 등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곳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마련돼 이동 중에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역도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 철도역이나 공항과 맞닿아 있는 서울역과 김포공항역, 고속버스 터미널역 등 8곳을 방역 강화 역사로 지정하고 소독 횟수를 최대 3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에도 휴게소 안에서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휴게소와 졸음쉼터 곳곳에 579칸의 임시 화장실이 추가로 설치됐고 거리 두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인력도 배치됩니다. 방역당국은 되도록 이동을 자제하고 이동하더라도 한 곳에 가능한 짧게 머무르고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벌써 제주에는 귀성객뿐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주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은 비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네, 제주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설 연휴는 내일부터 시작인데요. 제주공항 이미 좀 북적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곳 제주공항은 제주를 찾는 사람들 때문에 붐비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짐을 찾고 나온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도 보이고요. 연휴를 이곳 제주에서 보내려는 관광객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가 계속되는데요. 이 기간 제주에는 20만 7천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평균 4만 명이 넘는 인원인데요. 지난해 설에는 15만 3천여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대형 호텔과 렌터카 골프장 등은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될 수 있는 대로 여행이나 고향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백신을 접종한 뒤 소규모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지금 코로나19 상황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제주도 또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제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처음으로 가장 많은 72명의 확진자가 하루 동안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98명에 달해서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에는 전지훈련 선수단이 와 있는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일부 변이 감염자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제주를 방문한 사람들의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만 명이 이번 설 연휴 동안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 당국의 우려가 큰데요.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병상 확보 등 방역과 의료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또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 병상 배정과 재택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이번 설 연휴가 제주 지역도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네, 연휴 기간 열기로 했던 대선 후보 토론회 일정은 각 정당의 신경전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이번 연휴를 대선 판세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저마다 민심 잡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지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대선 후보 토론회 내용부터 보면 다자 토론, 양자 토론, 지금 어느 것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방송사 주간 양자 토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정의당과 국민의당 후보까지 참여하는 사자 토론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죠. 하지만 방송사 주간이 아닌 정당 주간 방식으로 바꿔서 양자 토론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과 사자 방송 토론을 하라는 게 법원의 뜻이라는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에 일단 양자 토론부터 하자면서 민주당에 30일까지 협상하자고 압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자 토론을 끌어들여 양자 토론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일 양자 토론과 다자 토론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각 당 후보에 대한 각 당 후보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토론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양자 토론 재협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다자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날 그리고 그렇게 허락한 날에 이미 또 모든 정당들이 제 정당들이 다 참석을 밝히고 있다면 국민의힘이 와서 같이 토론하면 되고요. 우선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잠시 뒤 오후 2시 다자 토론 진행을 위한 주간 방송사와의 실무협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양자토론 병행 가능 입장 철회를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의 다자토론 참여를 촉구하는 3당 공동성명을 내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토론 협상 여부와 방송사 주간 다자토론 일정 등이 복잡하게 얽힌 만큼 쉽사리 일정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 대선 후보들도 지금 민심 잡기 총력전에 들어갔죠. 네, 오늘로 꼭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곡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번 설 연휴입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설 민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연휴에도 해안을 경계하는 해병 장병들을 만나 격려한 뒤 해병대를 해군에서 사실상 독립시켜서 육해공 3군 체계를 준 4군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후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두고 토론하면서 집권 여당 대선 후보로서 적극적인 위기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띄우며 경제 이슈 선점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사이버 보안 분야 10만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경제 발전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잠시 뒤에도 벤처, 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설 연휴 민심 공략에 분주한 건 제3지대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늘 일정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경남과 부산을 찾아 노동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창원공단 노동자들에게 설 인사를 전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산에서 30년 넘게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씨를 만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연이틀 정책 비전을 밝혔고 배우자 김미경 교수 역시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전남 여수를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선대위 회의를 열고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설 연휴 밥상 민심을 목전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35% 지지율을 얻어 격차 없이 동률을 이뤘습니다. 직전 조사에 비해서 이 후보는 1%포인트, 윤 후보는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포인트 오른 4%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포인트가 떨어진 15%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2%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서 4주 연속 40%를 웃돌았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설문한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지대지 전술 유도탄이었고 지난 25일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는데 국방력 강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연이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소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북한이 쏜 순항미사일 2발이 탐지됐지만 이튿날 북한 매체에서 언급이 없어서 여러 추측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어제 쏜 미사일에 대한 보도와 함께 지난 25일 발사한 순항미사일도 언급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어제 지대지 전술 유도탄의 상용 전투 능력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사된 미사일이 목표 섬을 정밀 타격했고 계획한 만큼의 폭발 위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엔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체계 갱신을 위해서 시험 발사를 진행했는데 동해상으로 설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서 2시간 35분 17초를 비행해서 1800km 너머에 있는 목표 섬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방과학원이 앞으로도 계속 각기 다른 전투적 기능을 가진 장비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매체들은 또 시험 발사
결과가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돼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도 전했는데요. 이러한 보도 내용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참관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참관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중요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은 것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해에는 시험 발사엔 일절 참관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한 날에도 주택 건설 현장 등을 찾았는데 올해는 한 달 사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참관과 군수공장 시찰 등 군 관련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서 당의 혁명 위협을 강력한 첨단 무장으로 옹이해 나갈 일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 대로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꾸준히 국방력 강화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국방과학원 소속 인물들을 다수 포함했던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를 의식한 듯 공개한 사진에서 군수공장 핵심 관계자들의 얼굴을 가린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여정 부부장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고 밝히면서도 공장의 위치나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유엔과 EU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큰 우려가 됐다며 외교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같은 취지의 기존 입장을 다시 내놨는데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별다른 해법 없이 뒷전으로 밀어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큰 우려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외교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정을 일으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에 건설적으로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규탄과 함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내놨습니다.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We continue to seek dialogue with the DPRK. We remain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정부가 별다른 해법이 없어 북한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재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요소인 외교가 사실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교과서적 접근을 시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서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뒤로 제쳐놓은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주한 미국 대사는 공석이고 대북 특별대표는 성김 주 인도네시아 대사에 파트타임으로 맡겨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지난해 무기 시험을 진행한 전체 건수인 6건을 새해 들어 첫 달 동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우리 대선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다가올수록 도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갈비뼈가 여러 곳 부러져서 병원에 왔던 생후 2개월 된 학대 의심 아동이 결국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입양된 초등학생이 스스로 경찰에 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청했던 일이 뒤늦게 또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 소식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수경입니다. 예, 지난 14일에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응급실에 왔고 이걸 좀 이상하게 생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 YTN에서 전해드렸는데 당시 상태를 보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예. 남자아이였는데 의식은 없었고 갈비뼈 골절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다는 소견도 있었고 뇌출혈 증세도 이제 나온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부모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상황이면은 아동학대로 판단을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이게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이 정도의 상태로 발견됐다라고 하면 이제 강한 의심을 가지고 아동학대로 신속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료진들은 보통 아이들의 이런 상흔 상태라든가 아이들의 이제 상태를 보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을 부모가 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맞춰보면 이게 뭔가 허위고 거짓인 진술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상태, 진술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말씀이시죠. 예. 지금 생후 2개월 된 아이인데 갈비뼈 골절도 여러 군데고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게 시기도 다 다른 것으로 지금 진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뭐 아이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러한 것들을 뭐 신생아의 경우에 실수와 학대 이런 것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우선은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의료진들의 그런 판단들을 많이 중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발생한 상흔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부모가 이제 진술하는 이 발생한 경위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보면 오류가 분명히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부모가 뭔가 숨기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조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학대 의심이 있다고 학대 판단을 하고 보호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근데 이 아이가 연명 치료를 중단해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결국 이 결정을 지금 학대를 의심받는 부모가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은 더 이제 지켜보고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부모가 가해자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연명의료 관련해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이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이 연명치료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대 여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판단은 되지 않고 이제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친권이 제한되거나 뭐 이런 조치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긴급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은 있지만 이것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이 아이가 이렇게 뇌사가 되고 또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그 시기 중간에 친권까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권 자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가해 의심이 되는 부모가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이의 상처가 많았고 시기도 달랐기 때문에 보통의 아이들보다 많이 또 울음소리도 많았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대 의심 신고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 정황은 없습니까? 현재로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그 2달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신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그 집안에서 지내고 이럴 때는 신고가 없었고 이제 부모가 아이가 이제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동네 병원에 갔다가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보냈고 큰 병원에서는 이게 분명히 요즘 큰 병원에는 거의 학대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해서 신고하는 이런 형태로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어제는 또 입양된 초등학생이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이렇게 신고를 한 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겨울에 찬물 목욕도 시켰다고 하고요. 부모가 감시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신고 당시 이거 2020년에 그러니까 4학년이었을 때 아이가 쓴 메모인 것 같은데 이 메모를 지금 보고 계신데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충격을 줬던 정인이 사건도 역시 아이를 입양한 뒤에 양부모가 학대를 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꼭 뭐 입양 부모가 학대를 더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입양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새롭게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이 가정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학대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신고하기 전에 주변에서 미리 이런 어려움을 파악을 하고 조금 미리 언지를 줬으면 좀 더 빨리 개입을 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아이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학대 사건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정말 심각한 경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픽 보면은 달라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엄마 때문에 아파요.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겨울에 찬물 목욕을 하니까 또 부모는 또 뭐 군인들도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코로나 확산으로 더 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실제로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갈등들이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통계가 많아졌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아동학대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동학대 발견율이 꼭 코로나가 아니라 그래도 계속 이렇게 높아지던 과정에서 또 코로나가 발생을 하게 된 거여서 이게 코로나의 영향인지 아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외국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는 추정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한 부분들도 있고 또 보통의 아동학대는 외부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좀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갈등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외부로 보내면서 줄어드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가정 내에 모든 게 집중이 되다 보면 그런 학대라든가 이런 갈등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픈데 자, 앞선 그 학대 신고를 한 초등학생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그 분리된 원룸에 아이를 놓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감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부모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양부모의 주장으로는 뭐 아이 안전을 확인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있는지를 이제 자기는 보호적인 목적에서 CCTV 설치를 하고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이 입장에선 감시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애초에 아이를 한 원룸에 아이를 이제 두고 CCTV로 감시했다는 부분 자체가 이제 방임. 원래는 집안에서 제대로 생활을 했었어야 될 아이가 이제 원룸에 가 있었다는 것도 조금. 근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면서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조금 일반인으로서는 이해되기 힘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하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방임과 정서적 학대 또 아이가 말하는 신체적 학대 부분 다 포함을 해서 재판 진행 중인데 아직도 양부모 측은 교육의 목적이다, 훈육의 목적이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부모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해당 아동은 지금 부모하고 분리는 돼 있는 상황? 분리되어 있고요. 지금 입양 절차로 해서 가정이 꾸려진 거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는 또 파양이 이루어져야 돼서 파양 관련된 위원회도 열리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지난번에 또 대법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또 양형 기준 상향하기도 했는데 처벌을 계속 강화했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뭐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겁니까? 그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 것이냐, 이제 형사적책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이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다라는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근데 애초에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자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게 상식선으로 올린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선 그 입양아동 사건과 좀 연계해 본다면 이번에 그 양형 기준표에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 부분이 예전에는 뭔가 학대를 저지른 다음에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서 여러 가지 범행 동기를 참작하는 게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그런 교육이라든가 훈육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그런 경우는 우리는 감경 요소를 보지 않겠다라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예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아니라는 뜻을 명백히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형 기준도 올리고 그러는데도 계속 아동학대가 늘고 있는 이유 근본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설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양자로 열리냐 다자로 열리냐 자, 이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협상단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성일종 협상단장이 발표를 했는데 31일에 양자 토론을 수용하면 2월 3일에 사자 토론을 개최할 걸 제안한다. 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좀 법원을 통해서는 양자 토론은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방송사 주관이 아니라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라도 양자 토론을 하겠다 이런 국민의힘 입장도 있었습니다. 예, 자 방송 3사 주관의 사자 토론을 2월 3일에 개최하고 2월 31일 당초 그 약속일은 31일에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양자 토론을 하자. 이거 여기까지 제안을 했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31일에 양자, 다자 다 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라서요. 민주당에서도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코스피 상장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회사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을 고려해서 기업 공개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은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하는 등 투자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4월 말로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물가 차관회의를 통해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앞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과 같이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서 닷새입니다. 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거나 급하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인 설 연휴. 이 기간에 빌린 돈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2월 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 납부요금 역시 2월 3일로 늦춰집니다. 내야 할 돈뿐만 아니라 받을 돈의 기한도 일부는 늦어집니다. 주식 매도 대금은 연휴 다음 날인 3일과 4일로 지급이 차례로 밀립니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임시 점포도 만들어집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 점포가 마련되고 공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선 탄력 점포가 운영됩니다. 이동 점포에선 현금 자동 인출기, ATM을 쓸 수 있고 신권 교환도 가능합니다. 탄력 점포에선 주로 환전과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ATM 기기 해킹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 금융회사와 함께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관련한 자세한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16,000명이 넘었고요. 다음 달 말에는 하루 최대 12만 명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방역당국의 단기 예측 결과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의원실에서 나온 그런 과학 수리적 계산법으로 나온 건데요. 네. 단순하게 본다면 일단은 이 델타 변이 대비 2.5배 또는 3배라고 하는 상수값을 놓고요.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이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의 변화의 수치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대로 둔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꼭지점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산술적 계산으로만 하면은 실질적으로 델타 변이가 오미크론 변이 대비 3배 이상의 전파력을 가졌다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네. 2월 말에는 12만 명 이상의 양성 판정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수리적 계산인데요. 네. 이런 수리적 계산은 실질적으로 수리적 계산일 뿐이고 예. 실질적으로 이 많은 전파자 중에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가 검사가 진행되고 검사 건수가 현재 75만 건인데 하루에 12만 명의 양성 판정이 나온다는 것은 PCR 검사 외에도 예.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우리가 신뢰도를 가졌다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량을 90만 건까지의 PCR로 올린다고 해도 하루에 확진자를 10만 명까지 예.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12만 명까지 나온다고 해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변이 사실 이 지금 상황이 델타 변이에서 한번 분기점이 있었고요. 지금 오미크론에서 또 한 번 분기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소식이 또 들립니다. 이거는 전파력도 세고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하고 감별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스텔스다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지금 나온 그런 얘기들로 보면 어떤 변입니까? 우선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런 말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우리가 보통 오미크론 변이라고 예. 부르는 게 그게 우리가 이름을 정할 때 BA.1로 시작하는 게 보통 우리가 오미크론이고요. 예. BA.2로 시작하면 말씀하신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불리는 BA.2를 바로 한 번의 검사로 발견하기 어려워서 스텔스, 숨겨져 있다, 보이지 않는다는 네.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검출이 가능합니까? 일본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기술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는 기존에 델타 변이까지 한 번에 우리가 검출이 가능했던 것에서 네.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해서 5가지 종류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진행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나라 방역 당국에서도 해외 유입 사례의 약 4.5% 정도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미 40여 개의 나라에서 네. 오미크론인데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서 즉 우리가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스파크 단백질이 네. 그 중에 한 20여 개 정도가 다른,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같은 것이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좀 빠른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데이터 값이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다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오미크론 변이 큰 범위 중에 하나의 작은 하위 그룹의 오미크론 작은 변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국내 감염은 아니고요. 해외 유입한 사례에서 4.5% 정도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까운 일본 감염자가 폭증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7만 명을 넘었는데 혹시 지금 이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들의 영향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오미크론 자체를 기준으로 하면은 예. 델타 변이 자체도 그 이전의 변이라든지 코로나19의 그 월 모형보다는 훨씬 전파력이 빠르고 네. 치명률이 낮아지는 통계를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어제 그제 보여준 것도 있었거든요. 예.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자면 검사 방식과 검사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더 많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용 신성학원 검사 등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또 자가검사 키트 등을 활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 아마 확진, 즉 양성 판정되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이 오미크론의 작은 아형인 BA.2라고 하는 스텔스 오미크론도 이미 국내에서 확산 중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분이 많으니까요. 즉 일본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1억 명이 넘거든요. 예. 따라서 한국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확진 그 패턴을 보면 통계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네. 즉 일본의 이런 변화를 봤을 때 아마 한국도 곧 3만 명대가 곧 나타날 거라고 그냥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위중증이나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예. 일찍 발견을 해서 일찍 분류를 하는데 오미크론 환자분들을 직접 모신 분도 있고 네. 병원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감염 확진이 된 후 오미크론입니다라고 얘기 드는 시점에서 한 이틀 정도는 목이 심하게 아프고 예. 또 편도가 붓는 등 편도선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아주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3일에서 4일째부터는 증상이 완화되고 통계적으로도 5, 6, 7일부터는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동물 실험을 통해서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폐로 들어가서 하부에서의 그런 변동을 일으키고 예. 기존에 이제 우한에서 처음 발견됐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하부, 즉 폐를 많이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게 있었는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감염이 되고 그 즉시부터 증상이 나타나니까 본인이 인지가 빠르고 그래서 빨리 검사를 하게 되고 예. 빨리 우리가 분리가 되고 약을 먹음으로써 회복이 빨라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후통 증세가 좀 나타난다. 평소 감기랑 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예. 우리가 베타 변이라고 불렸던 것들은 뭐 열나기 전에 냄새를 잘 못 맡는다. 그렇죠. 맛이 안 느껴진다는 그 특징이 있었고 예. 델타 변이까지도 그런 유사한 걸 보였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국내 보고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합니다. 증상이 열이 날라고 할 때 갑자기 인후통이 오고 침 삼키기가 어렵고 네. 그다음에 코가 막히면서 가벼운 기침이 나서 검사를 해보면 오미크론 예. 또는 네. 코로나19로
양성 판정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기존에 그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재택 치료를 받고 계신 예. 분들의 대부분 지금 현재 팍스로비르 대비되는 경구 치료제를 드시지 않는 분들은 예. 전화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 등을 처방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유사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목감기 증상을 볼 때 약을 먹고 완화가 된다고 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거나 검사를 피하시면 안 되고요. 증상이 보이면 바로 검사를 받고 네. 약을 드시고 집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이번 설 연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네. 짚어주셨습니다. 자, 아덴만 파병 청해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304명 중에 27명이 코로나19 판정을 받았고 더 이제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청해부대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접종을 안 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차 접종까지 다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 감염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진자라는 표현보다는 이 오미크론 이후부터는 양성 판정자라는 표현을 제가 예전부터 계속 썼는데요. 네.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미크론에 대한 더 정확한 과학적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백신을 맞기 전에 집단 발병이 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감염이 됐거든요. 배라는 특수공간, 네. 밀집되는 환경,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는 환경 중에서 대부분 감염이 됐고 식자재를 날랐던 분을 통해서 베타 변이 등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는 입원 치료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예방접종이 완료가 돼 있고 오미크론 변이로 추정이 가능한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의 치명률과 증상이 가벼운 것 그리고 3번까지의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오미크론을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합병이 발생하는 걸 막아주는 즉 보통 우리가 예방접종하면 1차 목적과 2차 목적이 있는데 예. 1차 목적은 병에 대한 회피지만 진정한 목표는 2차 목적으로 중증화를 낮추는 건데 이번에 근거로서 2차 예방접종 후에 대상자분들이 3차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중증화를 낮추고 실제로 그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국에서는 뭐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하다 보니까 3차 백신 접종을 굉장히 독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좀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오미크론 변이 전용 백신 임상 시험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주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얘는 3월에 특허 백신 발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3차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 맞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게 보통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신상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요. 예. 예방접종은 신상이 있지 않습니다. 네. 즉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모더나사나 화이자사, 그도 노바백스사도 마찬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등 예. 전부 오미크론 또는 그 이상의 변이에 대비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 청소년층에서의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바백스 4년제 예방접종이 2월부터 시작될 텐데 예. 성인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으로 연령을 낮춰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노바백스사의 예방접종이 우리가 단백질 항원 제조학 백신으로 예. 모더나사나 화이자사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심근염, 혈전 등에 대한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바 예. 이것을 미접종하신 분한테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접종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한테 교차 접종 또는 2차 예. 접종 완료 후에 추가 접종으로 노바백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늘리는 작업을 2월 달에 한다고 하면은 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네. 활용하는 방안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고위험군에서는 기존에 모더나, 화이자 맞으셨던 분 또는 얀센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완료하신 분인데 네. 고위험군으로 65세 이상인데 3개월이 지나서 아직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설 연휴 전후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누구에게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목감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슬픔이 될 수 있음을 네.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은 신상을 기다릴 필요 없다. 네. 얘기해 주셨고. 자, 미국에서 지금 모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만능 백신을 개발 중이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미 군부 특히 해군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2021년
여름부터 이미 개발에 들어갔고 원숭이 등에 대한 동물 실험이 들어갔는데 예.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DNA 백신입니다. 예. 뭐냐면 기존의 메신저 RNA 백신이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이런 바이러스 벡터, 단백질 항원도 모두 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 뾰족뾰족한 것이 인체에 들어온 걸 무력화시키거나 중증화를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했다고 하면은 DNA 백신 같은 경우는 그 뾰족뾰족한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직접적으로 교란 또는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네. 현재까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서 인체 실험이 진행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5년에서 7년이요. 이것은 예. 진정한 유전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개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영할 만하고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국방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유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본인의 국방력 유지를 위해서 이런 생화학 무기로 변환될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예방접종 좀 개발하는 걸 환영하지만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일반인한테 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능 백신이 나온다. 그래서 좀 기대를 모았는데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군요. 예. 자,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제가 원래 할 수 있는 일은 환자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간호사니까. 지금 딴 사람 대체할 사람이 없다. 무조건 우리는 해야 되니까 그런 각오로 해야 된다.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 환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게.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이 재난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나 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잖아요. 강제동원의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을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한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추천 보류를 검토하다가 방침을 급선회한 것인데요. 도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먼저 일본 정부 움직임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사도광산 관련한 가계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뒤 일본 언론을 통해서 사도광산을 올해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당초 방침을 바꿔 사도광산을 추천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하야시 외무성 장관 그리고 스에마츠 문부과학성 장관과 함께 관저에서 협의해 방침을 결정한 뒤에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가타현 사도광산은 에도시대 금광으로 유명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인 1,100여 명 이상이 강제동원돼 가혹한 노역에 시달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면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천 방침이 최종 결정되면 일본 정부는 오는 2월 1일 가기를 거쳐 유네스코에 사도광산에 대한 추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뒤 유네스코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이코모스의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세계유산 등재가 적절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네, 유네스코의 후보로 추천하더라도 등재 가능성이 낮다는 건 일본 정부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7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추천서를 내기 전에 당사자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난 2017년 일본이 주도해서 바꾼 세계기록유산 심사 규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인데요. 당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서 회원국의 반대가 있으면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당사국인 한국과 사전 대화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내 강경파는 일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면서 국회 질의 등을 통해 기시다 총리에게 조속한 후보 추천을 압박해왔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내년으로 추천을 미루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느냐면서
역사전쟁에 임하게 된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강경파의 압박에 등재 가능성과는 별개로 결국 기시다 총리는 후보 추천으로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강제노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일 양국은 내년 여름 세계유산 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첨예한 외교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설날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자, 설 연휴 앞두고 날씨가 추워졌는데 연휴 내내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했던 터라 오늘따라 불에 닿는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 0.2도로 영상권을 겨우 회복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선까지 떨어져 무척 춥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은 금세 더 떨어지겠고 연휴 첫날인 내일 아침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연휴 첫날부터 강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 충북과 경북 북동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0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 5도가 예상됩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 동안 전반적으로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는 주말과 휴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체로 맑다가 설 당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성묘객들은 눈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휴 마지막 날에는 해상으로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귀경객들은 결항 여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동해안과 전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과 울산은 오늘 오전부터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31일에 양자 토론을 수용하는 걸 전제로 2월 3일에 다자 토론을 하자 국민의힘의 새로운 제안이 나왔는데요. 양자와 다자 토론을 31일 하루에 하자는 민주당 입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잠시 뒤 전국 대담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